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제7회 화학분석기능사 CBT 시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 원자 번호가 18번인 아르곤의 질량수가 25일 때 중성자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큰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질량수가 돼요. 그래서 질량수라는 것은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죠. 자, 원자 번호 플러스 중성자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성자 수를 계산을 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중성자 수는 질량수 25에서 뭐를 빼주면 되는 거죠? 원자 번호. 다시 말해서 양성자 수 18번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25에서 18을 빼면 얼마가 되는 거죠? 7번. 7이 되는 거죠. 따라서 중성자의 개수는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질량수라는 것은 원자 번호 플러스 중성자 수. 여기서 원자 번호라는 것은 양성자 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산이나 알칼리에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자, 여기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우리가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요. 자, 양쪽성 물질은 여러분들이 아라준합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R이라는 게 알루미늄, R라는 것이 아연, 그리고 주라는 것은 주석, 그리고 납이라는 것은 PB를 뜻해요. 그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라준합에서 발생시키는 물질은 지금 양쪽성 물질 중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답번에 알루미늄 하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이나 알칼리에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양쪽성 물질인데, 양쪽성 물질은 아라준합,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두 원자 사이에 극성 공유 결합한 것으로 구조가 대칭이므로 비극성 분자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칭 구조를 가진다고 하면 탄소 주위에 4개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번을 보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CL이 몇 개가 붙었어요? CL이 4개. 그러면 대칭 구조, 이 대칭 구조라는 것은 비극성. 반면에 극성 물질이라는 것은 물과 비슷하게 비대칭 구조를 가지는 것을 극성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비극성은 대칭 구조.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4번. 탄산 음료수 병마개를 개방해서 거품이 솟아오르는 이유는, 자, 거품이 솟아오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거품이 솟아오를까요? 자, 일단은 압력의 관계가 있어요. 압력에. 그죠? 그래서 압력이 줄어서 용해도가 줄기 때문에 거품이 솟아오릅니다. 자, 액체 위에 압력이 줄어들어서 용해도가 줄기 때문에 거품이 솟아오른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어떤 중성원자의 전자 배치인 A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A는 1s2, 2s2, 2p6, 3s1, B는 1s2, 2s2, 2p6, 5s1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갑은 전자 한 개를 분리시키는데 A 원자가 B 원자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답은 B 상태는 A 상태보다 원자로서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 답은 B가 A로 변할 때는 빛이 방출된다. 답은 A와 B는 서로 다른 원소이다. 자, 여기서 지금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전 뭐가 틀렸어요?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전자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전자수를 계산해 보면, 자, 여기서 전자수가 몇 개죠? 11개. 여기도 전자수가 몇 개예요? 11개. 자, 전자수가 동일하면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A와 B는 같은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설명이 잘못됐죠. 다른 원소가 아니고 같은 원소가 되죠.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과 같은 문제에서는 가번, 나번, 답번에서는 오답을 거의 출제를 하지 않아요.
랍은 한 개만 출제합니다. 다른 원소이냐, 같은 원소이냐. 실제로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녹말을 염산과 더불어서 가수분해했을 때 마지막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면 단당류를 뜻합니다. 단당류. 그래서 단당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는 거죠? 포도당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당류라는 게 다번이 다당류예요. 그래서 이 다당류를 가수분해해서 마지막으로 생성되는 게 단당류거든요. 그래서 이 단당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글루코스예요. 글루코스. 글루코스라는 게 포도당이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용액의 흑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빛을 입사시켰더니 20%의 빛이 투과되었을 때 용액의 흑광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시료세를 우리가 단면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I0라는 입사광의 강도, 그리고 IT라는 투사광의 강도. 그러면 입사광의 강도는 무조건 몇 프로냐면 100%예요.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20%의 빛이 투과했다고 그랬어요. 자, 20%는 투과. 그럼 흡수된 값이 80%가 흡수됐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흑광도의 값을 계산을 했을 때 흑광도 A는 E-log %t로 나타내죠. %t 또는 t%라는 게 뭐죠? 투과율. 자, 그러면 계산을 하시게 되면 E-log. 자, 지금 투과율이 지금 몇 %예요? 20%.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0.6990이 나와요.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T라는 것은 투과율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문제 조건에서는 흡수율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흡수율이 주어지게 되면 흡수율과 이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흡수율이거든요. 흡수율과 투사광의 강도가 합쳐지면 입사광의 강도, 입사의 강도가 100%이기 때문에 전체 값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원소 중에서 양쪽성 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양쪽성 원소라는 것은 아라주납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R이라는 게 알루미늄, R라는 것은 아연, 주라는 것은 주소, 납이라는 것은 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R아주납 해당하지 않는 것은 Na, 나트륨은 양쪽성 원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탄소화합물이 유기물질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탄소화합물 중에서 유기물질이라는 것은 분해가 되는 물질을 유기물질이라고 하죠. 그죠? 자, 갑은 유기용매에 녹는 것이 많다. 납은 공유결합을 하며 녹는 점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공유결합을 하기는 하되 강한 공유결합을 할 수는 없어요. 약한 공유결합을 하고, 그리고 녹는 점이 어때요? 아주 낮죠. 매우 높다가 아니고 매우 낮은 게 일반적인 탄소화합물인 유기물질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유기물은 연소에서 CO2와 H2O를 생성합니다. 유기물의 구성성분이 CHO가 유기물질의 주 구성성분이기 때문에 연소, 다시 말해서 태우면 CO2와 H2O가 발생됩니다. 구성원소는 대부분이 CHO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간의 N, P, S 등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N은 질소, P는 인, S는 황이죠. 그래서 주로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게 유기물질의 구성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녹는 점은 매우 낮다는 것.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0번. 다음 화합물 중에서 브로맥을 적가할 때, 적가라는 것은 떨어뜨릴 때 브로맥의 적갈색을 탈색시키는 물질은, 자, 여기서 브로맥의 적갈색을 탈색시키는 물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억을 해서 답을 찾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에틸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에틸렌은 C2H4를 우리가 에틸렌이라고 그래요. 브로맥의 적갈색을 탈색시키는 물질은
에틸렌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은 단백질과 질산이 작용하는 반응인데 이때 단백질은 어떤 색깔로 변화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단백질은 노란색으로 변화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색깔은 노란색. 4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12번 1차 표준 물질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조성이 순수하고 일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성 자체가 순수하고 일정한 거. 그리고 나번 분자량이 작아야 될까요? 분자량이 커야 될까요? 당연히 분자량은 커야 합니다. 그리고 답은 건조 중의 조성이 변하지 않아야 하죠. 라번의 습기나 CO2 등의 흡수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1차 표준 물질에 갖추어야 될 조건으로 틀린 것은 나번 분자량이 작아야 하는 게 아니고 분자량이 커야 한다. 자, 그리고 13번 다음 물질 중에서 수용액에서 전해질 물질은 자,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전해질 물질이라는 게 뭐죠? 용매나 용액에서 이온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전해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은 보면 염산이 HCl이에요. 그러면 HCl은 항상 여러분들이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발생되는 물질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해질은 갑은 염산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NaCl 용액을 기준으로 만든 비중계는 NaCl이라는 것은 염화나트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염화나트륨 용액을 기준으로 만든 비중계는 봄의 비중계라고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을 때도 NaCl 용액을 기준으로 만든 것은 봄의 비중계 이렇게 바로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5번 굴절계를 사용해서 액체 시료의 굴절을 측정할 때 액체 경계면의 빛의 분산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자, 액체 경계면의 빛의 분산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가 뭐가 되는 거죠? 아미치 프리즘이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6번 문제를 볼게요. 자,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굴절계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 광은은 인공광은 또는 햇빛 중 어느 것이든 편리한 것을 쓰도록 한다. 나번에 경계선이 파형으로 나타났을 때는 프리즘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증거이다. 자, 그리고 답은 시료 용액의 측정에서 눈금을 읽을 때는 읽기 전과 읽은 후의 비커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 나번에 알코올의 경우에서는 입구가 넓은 비커보다는 휘발성 액체용 그릇을 쓰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알코올이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이 틀린 것은 카본이죠. 경계선이 파형으로 나타날 때는 프리즘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게 아니고 일정하지 않다는 게 그 증거예요. 그래서 파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좋지 않은 상태죠. 자, 그럼 여기서 파형이라는 것은 뭐죠? 파형이라는 것은 한 파장 안에 들어있는 변이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변이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한 파장 안에 들어있는 변이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서 파형으로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한 파장 안에 들어있는 변이의 모양을 우리가 파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파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프리즘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프리즘 온도는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형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면 클로마토그래피의 용매의 성질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흡착했을 때는 물에 녹지 않는 비극성. 자, 그리고 용출 시에는 물에 녹는 극성. 그래서 흡착 시에는 비극성, 용출 시에는 극성 용매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4번이 정답. 헷갈리니까 조심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번 발연황산을 피부에 흘렸을 때 응급처치는 다량의 물로 씻고 최종적으로 어느 물질의 수용액으로 씻어줘야 되느냐. 발연황산이라는 게 산이에요. 산. 그럼 이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다시 말해서 염기성 시약을 사용을 해야 되죠. 따라서 염기성 시약으로 산을 중화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약이 뭐예요?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연황산이라는 것은 뭐죠? 발연황산? 자, 발연황산이라는 것은
진환황산에 삼산화황산을 용해시킨 것을 우리가 발련황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흰연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발련황산이라는 것은 진환황산에 삼산화황산을 용해시킨 건데, 그럼 발련황산이 피부에 흘렸을 때는 우리가 응급조치를 했을 때 일단 물로 씻은 다음에, 가장 빠른 방법이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은 다음에 우리가 중화를 시켜주는데, 그때 중화를 시키는 것은 반대되는 액성, 알칼리성으로, 약알칼리성으로 우리가 중화를 시키는데, 그 약알칼리성으로 중화를 시키는 시약이 탄산수소, 나트륨, 라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에 보시면 일반화 분석과 비교했을 때 전해 분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전해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 분해를 이용하는 화학 분석의 일종을 우리가 전해 분석이라고 해요. 자, 갑은 신속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신속한 분석을 할 수 있죠. 나번에 모든 화합물을 분석할 수 있다. 모든 화합물을 분석할 수 있는 기구는 거의 없습니다. 다반에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침전이나 여과 등의 분석 조작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전해 분석의 특징과 관계없는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20번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정지상과 이동상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정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료를 포집하고자 하는 용매를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동상이라는 것은 시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상은 기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정지상은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니까, 자, 기체라는 것은 시료, 기체, 액체 크로마토, 액체라는 것은 우리가 시료를 포집하는 액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지상이 액체가 되는 거고, 이동상. 그래서 여기서 기체가 이동상, 액체가 정지상을 뜻해요. 만약에 여기서 기체, 고체 크로마토그래피다 그러면은 정지상은 고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정지상은 액체, 이동상은 기체. 답번이 정답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액체, 정지상 액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분배형 충전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분배형 충전 물질이 액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 사용된 속빈 음극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속빈 음극 등이라는 것은 원자흡수 분광광도계에서 사용되는 광원을 뜻합니다.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아르곤 기체가 채워져 있다. 답은 음극의 재질은 분석 원소의 순수한 금속이다. 답은 양극에서는 낮은 전압을 걸어준다. 답은 양극의 재질은 텅스텐이다. 우리가 전압을 걸어줄 때는 낮은 전압을 걸어주나요? 높은 전압을 걸어주나요? 높은 전압을 걸어주죠. 그래서 낮은이 아니고 높은 전압. 답은이 정답. 그리고 22번 수소 2g과 산소 24g을 반응시켜 물을 생성했을 때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기체의 질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먼저 여러분들 수소를 반응을 시켜요. 그럼 수소는 산소와 반응해서 H2O를 반응을 시켜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수소 2g은 산소 얼마? 16g과 반응해요. 16g하고 반응하니까 B가 어떻게 되는 거죠? 1대 8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수소와 산소가 1대 8로 반응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수소가 2g이에요. 그럼 수소 2g일 때는 산소 몇 g이 필요하죠? 따라서 X라는 산소는 16g이 필요해요. 그죠? 자, 16g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산소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24g. 따라서 그러면 이 차만큼 얼마가 되는 거죠? 8g. 8g만큼 남아요. 그래서 수소 2g이 산소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몇 g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16g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산소가 24g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8g이 남는다. 따라서 남는 기체는 산소고 8g이 남으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반응식만 세워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3번 액체 합착제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했을 때 분리의 원리가 되는 것은, 자 여기서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액체 합착제를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배 계수의 차이가 됩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용출 크로마토그래피로 고정상인, 고체인 경우에 클럽 내에서 사용되는 합착제는, 자 여기서 고정상을, 고체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고정상으로 고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고체가 합착제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합착제로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보기 중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합착제가 아닌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활성 알루미나, 다음에 실리카겔, 다음에 활성 탄소. 이 활성 탄소가 줄여서 활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번에 유리. 유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기체나 시료가 합착이 안 되겠죠. 따라서 유리는 합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5번 분광광도계에서 광전관, 광전자정배관, 광전도셀, 광전지 등을 사용해서 빛의 세기를 측정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의 부분은, 다시 말해서 광전관이나 광전자정배관, 광전도셀, 광전지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광광도계는 하는 것은 광원부, 파장선택부, 시료부, 척광부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죠? 척광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운반가스는 일정한 유량으로 흘러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유기화물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이용된다. 정성 분석이라는 것은 성분,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질량을 분석하는 거죠. 다음은 시료 도입부, 분리관, 검출 기능은 적정한 온도로 유지해 줘야 한다. 다음은 충전물로 합착성 고체 분말을 사용한 것은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다. 여기서 기체 액체 크로마토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고정상으로 액체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액체라는 것은 고정상을 뜻하는 거고 분배형 충전 물질을 뜻합니다. 분배형 충전 물질이 액체예요. 반면에 우리가 합착성 고체 분말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기체 고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료를 포집하는 물질이 합착형 고체냐 아니면 분배형 충전 물질이 액체냐에 따라서 기체 고체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g의 어떤 산을물에 녹여서 200ml의 용액을 만들었을 때 그 농도가 0.5몰이었다면 이 산 1몰은 몇 g이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분자식이 없어요. 분자식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자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몰 농도라는 것은 단위가 몰 퍼 리터가 되거든요. 따라서 식을 나타내면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몰 나누기 분자량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1몰은 분자량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몰 농도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몰 농도에 보시게 되면 0.5몰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몰 농도의 단위가 몰 퍼 리터입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얼마? 질량이 10g. 부피가 200ml니까 0.2L. ml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게 되면 리터가 되는 거죠. 자, 1몰 나누기 분자량. 따라서 식을 정리해서 자, 분자량을 계산을 하면 몇 g이 되느냐 하면 100g으로 계산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1몰은 몇 g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1몰은 뭐하고 동일해요? 분자량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몰은 분자량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g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답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몰 농도에 관계되는 내용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롱도의 공식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몰롱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GC, 여기서 G라는 게 기체, 같습니다. C라는 것은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GC라는 것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검출기로 틀린 것은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말이 있으면 검출기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가번에 불꽃 이온화 검출기, 나번에 전자포형 검출기, 다번에 자외 가시광선 검출기, 라번에 열 전도도 검출기. 따라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아닌 것은 뭐예요? 다번에 자외 가시광선 검출기죠. 그래서 자외 가시광선 검출기는 주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검출기입니다. 다번이 정답. 자, 그리고 29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인화성 약품은 전기에 스파크로부터 멀고 찬 곳에 보관한다. 나번 폭발성 약품은 완전히 건조시켜 건조한 곳이나 석유 속에 보관한다. 다번 인화성 약품은 자연 발화성 약품과 함께 보관한다. 라번에 나트륨의 보관 장소는 석유 속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약을 보관을 했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혼합을 할까요? 아니면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혼합을 시키면 안 돼요. 혼합을 시키게 되면 발화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보시면 인화성 약품, 인화성이라는 것은 불이 붙을 수 있는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반화성과 함께 보관을 하게 되면 폭발이나 발화가 발생, 다시 말해서 불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함께가 아니고 분리해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적외선 분광 광도계의 광원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가번에 나트륨 램프, 나번에 텅스텐 램프, 다번에 네른스트 램프, 라번에 할로겐 램프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따라서 적외선 램프 같은 경우에서는 네른스트 램프를 우리가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답은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분광 광도계의 광원을 한번 볼게요. 분광 광도의 광원은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내는데 가시 파장이 있고 건적의 파장이 있고 자외 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광 광도계에서 가시 파장이나 건적의 파장 같은 경우에서는 텅스텐 램프를 사용하고 반면에 자외 파장은 중수소 방전관, 그리고 적외선 파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네른스트 램프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분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1번 다음 중에서 기기 분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기기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치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을 기기 분석이라고 해요. 가번은 분석 시료의 전처리가 불필요하다. 우리가 전처리라는 것은 뭐냐면 A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값이 나오지 않게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방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방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오차가 심하게 발생한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석 방법에서는 전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높은 감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답은 분석 결과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답은 소량 또는 극소량의 시료도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32번 자외선 분광 분석에서 용매를 선택했을 때의 중요한 기준은 자, 일반적으로 용매를 선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투과 능력이죠. 투과 능력. 그래서 자외선의 분광 분석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자외선이라는 복사선의 투과 능력 자체가 얼마만큼 뛰어나냐가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과 능력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분광광도법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장 자체가 얼마만큼 용액을 투과를 할 수 있느냐가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다음 진도를 나가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복습을 하셔도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수업을 많이 듣고 복습을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가는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으로서는. 그래서 일단은 한 강을 듣고 복습을 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야지 그만큼 이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